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낮에는 많이 덥고 아침 저녁엔 아직까지는 그렇게 덥지는 않고 좀 싸늘한 편입니다.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부동산 대책의 경제학입니다.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저희 비밀 하나 털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곽창석 대표님이 보통 한 6시쯤 되면 당일날, 방송 당일날 저한테 문자로 오늘 방송할 주제를 주십니다. 늘 해왔던 곽 대표님 같은 경우는 늘 강의 상담을 통해서 축적된 DB가 원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죠. 오늘 마침 주제를 바꿔서 오늘 그 서울경제신문인가요? 아침에 조간신문을 좀 보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분이 쓴 칼럼의 맨 끝에가 오늘 주제랑 이어지더라고요. 맨 끝에 칼럼에 뭐라 나왔냐면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일관되게 국가의 쇠퇴를 초래했던 요인은 bad government, 즉 불량한 국가이다 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제가 부동산 대책의 경제학입니다. 불량한 정부인지 굿 거버먼트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주제에 꼭 이런 것들 기색 하나씩 나와요. 그래요? 이게 이어지나 모르겠는데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배드 거버먼트 그거를 따르게 해석 안 하고 불량한 정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쁜 정부죠. 그렇죠. 오늘 부동산 대책 경제 이게 만약에 민간 기업이나 또는 성과를 따져야 되는 어떤 조직이라면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을 갖고 농공행상을 따진다면 뭐 잘릴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또 내일 뭐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17일 날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뭐 21번 대책을 5, 6 대책 빼고 21번째라 그러더라고요. 5, 6까지 넣으면 22번째고. 예.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수십 번 대책을 내놨는데 그렇죠. 대책이 집값을 잡았던 기억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대책을 내놓고 뭐 잠시 주춤했다가 또 집값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번에 또 대책을 내놓으면 이제는 이 대책이 때문에 집값이 잡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이번에는 뭐 어떤 대책이 나온다고 이 뭐 카톡 방에 찌라시로 뭐가 돌았나 봐요. 봤어요. 과태료까지 뭐 물게 한다는 등 뭐. 예, 뭐 갭 투자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과거에 좀 규제가 약해서 집값이 안 잡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정부는.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은 결국 요 몇 가지 안에 다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뭐 첫 번째는 세금을 높이는 거. 두 번째는 대출을 줄이는 거. 세 번째는 뭐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 네 번째로는 또 가격을 규제하는 거. 이런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예상하는 뭐 대책들을 보니까 이제 뭐 갭 투자, 갭 투기 방지를 위한 뭐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뭐 조정 지역을 확대한다든가. 뭐 수도권 다 거의 다 집어넣는다. 예, 수도권 거의 뭐 저 접경 지역, 휴전선 접경 지역을 빼고 뭐 다 조정 지역으로 하겠다든가 아니면 조정 지역에서 또 투기 과열 지구로 확대 지정하겠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대출 규제를 확대해서 뭐 12억 초과에 대해서는 실거래에 대해서는 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든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세자금 대출도 뭐 기존에 9억 이상 집을 가진 사람한테 안 해주던 거를 이제 뭐 6억 이상 가진 사람 안 해주겠다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취득세라든가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 뭐 목동 재건축이 핫하니까 또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확정돼서 나오겠죠. 오늘은 아직 대책 전이니까 뭐 예, 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대책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예. 그런 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7년 파리 대책 예. 에서 양도세 중과세가 도입이 됐고 예, 예. 또 이제 조정 지역이 도입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끊임없이 추가 대책을 부를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허점이 굉장히 많았던 초강도 대책이다 보니 그 틈새로 자꾸 빠져나가니 그 틈새를 막으려고 계속 이어서 대책이 나왔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것보다는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수요와 공급과 수요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거의 모든 대책들, 방금 말씀드린 뭐 세금, 대출, 거래, 가격에 대한 규제들이 결국은 사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예. 자꾸 사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하고 못 사게 만드는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들을 내놓는데 사실 최근에 집값이 뛰는 양상을 보면은 뭐 지난 5월 달, 뭐 6월 달 들어서 거래가 좀 늘고 있기는 네. 하지만 예년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느는 건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살 사람이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평균 수준 정도인데 팔 물건이 훨씬 더 크게 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 파리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세를 하면서 그 양도세 때문에 너무나 비싼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팔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 데 있고 그게 이제 시간이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그 공급을 하지 못해서 집을 짓지 못해서 이제는 다시 전세난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부분. 네.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기준금리를 뭐 0.5% 포인트로 좀 우리가 겪어본 가장 낮은 금리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당군일의 최저금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강한 유동성의 힘, 이 세 가지로 저는 추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양도세, 중과세를 통한 시장 매물의 자물쇠 효과, 네. 락킨 이펙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년간의 공급 공백을 통해서 전세난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의 힘,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굉장히 대증요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에 열이 나면은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해열제만 투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열은 내릴 수 있겠지만은 몸에 열이 나는 이유가 뭐 감기 걸려서일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염증이 생겨서일 생겨서 수도 있는데 그런 원인 치료가 되지 않고 해열제를 아무리 먹여봤자 그건 시간이 지나면 또 열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대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뭐 어떻게 표현해죠? 불안정한 시장을 왜곡된 시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시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집값 상승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진 결과물이지. 그렇죠. 집값 상승이 뭐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이 오르고 뭐 정부가 잘해서 집값이 내리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의 미수도 있지 않나요? 공급에 대한 그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가격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시장에서 결정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가 오르면 그거는 공급을 늘리라는 신호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내버려 두면은 공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책의 결과는 뭐냐면
2017, 18, 19년도에 매매가가 올랐는데 전세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매매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시장 기능이 있었다면은 공급이 늘어나서 지금쯤은 전세가가 안정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그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통한 규제를 한 결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미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정부가 뭐 잘한다고 정책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보통 이런 정책의 효과는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뭐 지금 집값을 못 잡는다고 아무리 정부를 탓해봤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잘하니 못한 일을 떠나서 그 이후에 지금 전세난이 조금씩 가중되면서 지금 집값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던 상황이고요.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계속 몇 차례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뭐 정책에 전혀 반응이 안 되네요. 우리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그거에 직격탄은 매매가 전세가가 떨어져 있는 고가 주택이 있는 곳이 아니고 붙어 있는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거는 이런 지역들은 급격한 또는 현격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시장일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하셨고 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뭐 이런 얘기를 대책을 계속 우리는 답은 정해져 있는 얘기 계속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그랬습니까?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앞으로 또 대책이 나오겠죠. 뭐 17일 날 나오고 또 그게 미진하면은 또 뭐 7월, 8월 계속 대책이 나오겠지만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억지로 한다면은 뭐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 통해서 억지로 뭐 전세값을 잡으려 하겠지만 그러나 시장 전세 가격은 안 잡힐 거예요. 큰 웨이브가 치겠죠. 이제 만약에 입법 예고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게 그 수요자 때문에 그렇다고 탓하기 시작하면 거래를 정지시켜야 돼요. 거래 허가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뭐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 집값이라도 좀 오르고 있어서 뭐 미국 경제 구원투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데 거래마저 다 정지시켜 버리면은 이 부동산을 통한 세수 확보가 또 불가능해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실타래가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대책을 주문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그 집값이 오르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 게 양도세, 중과세 한시 유예 아니 올해 6월 말까지였지 않습니까? 이제 한시 유예가 끝나니까 그나마 양도세, 중과세 회피성 매물이 줄어들면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측면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답이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양도세를 정상으로 돌려서 팔 수 있게 만들어주면 시장이 오히려 안정된다는 거죠. 세금을 늘려서 집값을 잡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저는 인식해야 된다고 보고 그거는 정말 해열제에 불과하고 근원적으로는 몸의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갭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는 집을 사는 순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지는 제도들이 많아요. 청약에 대한 우선권이 사라져 버린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가치 없는 주택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세를 살아버리는 거죠. 전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매매를 안 하려고 그래. 구입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저가 주택일수록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뛰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전세가율이 역전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주택들이 속출하는 시장 상황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80년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80년대 중반을 넘었으면서 86년 하반기 뭐 이 정도 가면은 정말 매매 전세가 딱 붙어버려요. 그 뭐 제 기억에도 그때 반포 주공 같은데도 그 지금은 뭐 전국에서 제일 비싼 그렇죠. 아파트인데 그때는 매매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전세가 폭등이 나타나면서 매매가도 같이 폭등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가 90년대나 뭐 2000년대나 이렇게 쭉 보면은 수도권과 지방이 그 매칭이 안 됐어요. 뭐 수도권이 오를 때는 지방이 침체돼 있고 또 지방이 오를 때는 수도권이 침체돼 있고 이랬는데 지금 양상은 올해 지금 5월 이후에 벌어지는 양상은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그것도 동시에 전세가 오르고 있다. 아주 드문 현상이었잖아요. 일정한 패턴을 두고 지방이 오르려면 수도권이 떨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상은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전국적인 동조화 현상이.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게 어쩌면은 그때와 같은 정말 급등 양상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핵심은 수급에서 핵심은 부동산에서는 공급입니다. 네. 이 공급은 신규 공급도 있고 매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래서 집을 짓는 행위,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건축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짓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옥상옥조들이 각 지자체만 있잖아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 이런 데서 모든 규제를 다 한 번씩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규제에다가 또 양도세 때문에 매물도 못 나오고 이런 상황이 더 장기화되면은 정말 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뛸 우려도 있지만은 과거처럼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상위권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집값 상승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집값이 급등해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표님 아침에 매일 아침 8시 반에 그 라디오 프로 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걸 오늘 듣다 왔는데 이제 갭 투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라디오 프로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후배인데 저는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이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왜 갭 투자가 자기 자본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전세 낀 주택을 사서 하는데 왜 그거를 죄악시하고 왜 막아야 되지? 라는 것부터 저는 틀리더라고요. 왜냐면 주식 투자나 모든 투자에 물론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뭐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썰이다 기다 뭐 이런 기재부에서 발표 아직 검토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게 재화잖아요. 정상적인 그 아까 강력한 유동성이라 하신 것처럼 그 유동성은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나한테 공급되는 그 유동 잉여 자금이 생겼다고 하면 그건 인간의 본능이고 무엇인가 사놨다가 오르면 좋겠고 그게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예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는 것 자체부터 저는 출발을 이해를 잘 못하겠고 갭 투자가 왜 나쁩니까?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다른 건 투자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주택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은 필수제니까. 그러면 청약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청약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갭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고 누군가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안 사고 있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갭 투자는 무조건 나쁜 거다. 또는 집값이 오르는 거는 악이다.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집을 여러 채를 가지는 다주택자들은
이런 투기꾼이고 범죄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오늘 적어놨거든요. 부양가족 2명이고 그럼 15점, 무주택 10년이 2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17점, 이게 54점이에요. 그래서 전국 평균 청약 가점이 50.87이래요. 전국 평균이요. 서울 같은 게 61.38이래요.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접근하기 쉬운 시장으로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법과 제도 모든 것들을 다 틀어 막아 놓고서 왜 집 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아예 제가 좀 편협된 사고를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청약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집을 안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세 매매가 붙을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사는 거예요. 예. 지금 요즘 비율을 보니까 실수요자 매입 비율하고 투자자 매입 비율이 한 6대 4 정도. 갭 투자가 말하자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투자자 보고 갭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면 실수요자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죠, 거긴요. 안 사면 계속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분양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갭 투자자가 없어져서 실수요자 안 사고 그러면은 아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한 20에서 25% 정도 더 높아지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올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 대책이 만약 갭 투자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대책이 나온다면은 제가 예측하기에는 전세가 매매보다 한 20% 비싼 주택들이 이번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뭐 법인을 통해서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시장 기능이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리 주택을 사지 말라고 해도 주택을 사서 돈이 되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와대 경제 참모들한테 아무리 집 팔라고 해도 안 안 파는 팔죠. 거하고 똑같은 논리죠. 돈이 되면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거를 인간의 탐욕이라 그러면 탐욕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경제 자본주의 사는 데는 필수 요건이고 기본 우리 옛날에 영화에 나왔던 영어 단어 많이 베이직 인스팅트입니다. 그냥 원초적인 본능이죠. 그거를 포기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곽 대표님 부동산 대책 경제학 일단 모든 현 정부들로서의 모든 집가 상승의 이유들은 이 변수들이 많지만 일단 큰 4가지 상수는 세금이 많이 올랐고 대출 규제고 거래를 못하게 물량이 나오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가격을 인정하고 규제하는 거, 요 4가지 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변형된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변형된 시장의 상승세를 잡으니까 또 변형된 대책이 나오고, 계속 지금 뭐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21번째라고 하던데, 5, 6까지 합치면 22번째입니다. 내일 뭐 또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3년부터 한 번도 겪지 못했던 10년대 이후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시장이 나올 수 있다, 나올 것이다 라고 곽창석 대표님 얘기. 만약에 내일 이제 대책이 갭 투자나 전세 대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 제가 요것도 한번 하고 요거로 마무리할게요. 라포테인 효과라고 혹시 아세요? 라포테인? 돈 라포테인이란 미국 배우랍니다. 예고편의 왕이라고 합니다. 한 40년 동안 5,000편의 영화의 예고편을 했던데요. 이 라폰테인 효과는 어떤 거냐면 대체 불가능성을 얘기할 때 라폰테인 효과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암만 잘난 배우, 잘난 목소리 좋은 성우가도 그래도 라포테인한테 맡겼던 게 40년 동안 5,000편의 그 예고편을 맡겼다는 것을 라포테인 효과라고 합니다. 즉 자기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성, 그가 갖는 독보적인 입지를 가리키는 말을 가리킬 때 라포테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헷갈리고 요즘같이 무섭고 요즘같이 정신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준우의 돈 버는 부동산과 곽창석 대표님이라는 이름은 라포테인 효과처럼 여러분들한테 올 고증, 올 발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좋은 컨텐츠, 돈 내는 컨텐츠로 계속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